저는 그날의 일을 자주 떠올립니다. 아무 예고도 없던 평범한 오후였죠. 빨래를 개키고 있었고 거실엔 텔레비전 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고 그야말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오후였어요. 빨래를 한 장씩 개키면서 오늘 저녁은 뭘 해먹을까? 별 대단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시절 제 일상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불안할 것도 없는 평범함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단정하게 차려입은 차림새와는 달리 얼굴빛이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약간 부어있는 것도 보였어요. 뭔가 울다가 온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땡땡씨 아내 맞으세요? 순간 기분이 묘하게 흔들렸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낯선 사람이 남편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큰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부탁이 있어 찾아온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자 그 여자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언니 저 임신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었죠. 심장이 콩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어요. 누구 아이요?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분 아이예요. 그 자리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귓속이 먹먹해졌어요. 분명히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순간이었죠.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을 텐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완전히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겨우 입을 열어 다시 물었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1년이 넘게 만났다고요. 1년. 그 짧은 두 글자가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남편이 야근이 잦아졌다고 했을 때도 주말에 자주 나간다고 했을 때도 그저 믿었습니다. 의심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바쁜데 고생한다며 퇴근하면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죠. 가끔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식지 않도록 냄비째 불 위에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 제 일상은 온통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요.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그날 현관 앞에서야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현관문을 닫고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빨래는 아직 다 개키지 못한 채 소파 위에 쌓여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평범한 풍경이 이상하리만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녁 메뉴를 고민하던 사람이 지금은 이 집이 자기 집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였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얼굴로요. 구두를 벗고 손을 씻고 소파에 앉으려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여자 한 명이 왔다 갔어. 그 한마디에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등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임신했다던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 저녁빛이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지는 동안 우리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어요.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죠.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사실이야? 남편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미안해.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이상하리만치 차가운 고요함이었어요. 펑펑 울거나 소리를 지를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면서도 머릿속은 텅 비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상태였죠. 아마 충격이 너무 커서 감정이 먼저 차단된 것 같았어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오히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고 저는 침실에 혼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 그 기분이 어쩌면 울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남편이 지난 생일에 사다 준 작은 화분이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뭔가 가슴속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다 가짜였던 건지 아니면 진짜인 척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며칠 뒤였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번엔 더 지쳐 보이는 얼굴로 현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언니, 저 아이 낳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지, 이게 정말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죠. 근데 그 사람이 지호래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감정과 그럼에도 이 여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남편에 대한 분노인지, 이 여자에 대한 연민인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에 휘말린 저 자신에 대한 슬픔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선악도 뒤죽박죽인 상황 속에서 저는 그저 서 있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언니 말은 듣는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내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상황을 대신 수습해줄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1년을 속이고 결국 뒤처리까지 저한테 미룬 거죠. 그 여자도 저도 모두 남편의 선택 앞에 그저 내팽개쳐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은 분노라기보다 깊은 허탈함에 가까웠습니다. 화가 나려면 상대가 인간처럼 느껴져야 하는데 남편이 한 행동은 너무나 비겁해서 분노할 기운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 여자를 돌려보내고 문을 닫은 뒤 한동안 현관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남편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신던 구두였죠. 그 익숙한 풍경이 갑자기 낯설고 거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이 먼저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눈치를 보며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다가 천천히 물었어요. 당신한테 나는 뭐야? 남편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미안하다는 말보다도 그 어떤 변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침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혼해요.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담담하게 뱉은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도 않았고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무거운 걸 내려놓은 것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남편은 그제야 눈물을 보이며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에서 나온 건지 두려움에서 나온 건지조차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주변의 시선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잘 참고 살면 되지 않느냐는 말도 들었고 남자가 다 그렇지 않냐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지만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제 결정을 맞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집까지 찾아와 제 손을 붙잡으셨어요. 얘야, 한 번만 참아봐. 내 아들이 잘못한 거 나도 알아. 근데 한 번만. 시어머니 입장에선 당연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틀린 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참는 것만이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는 걸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못 하시다가 그냥 일어나셨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은 더 오래 머물렀을 때의 아픔보다는 분명히 작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고 난 뒤 한동안은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조용하다 못해 적막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저 자신의 숨소리를 듣는 것 같았죠.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고 또 어떤 날은 멀쩡히 밥을 지어 먹고 산책도 했어요. 슬픔과 일상이 묘하게 뒤섞인 나날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배신이란 건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는 걸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 웃으며 출근하고 함께 밥을 먹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잠들면서 쌓아온 거짓이 바로 그게 진짜 배신이었습니다. 극적인 장면 하나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들이 모두 거짓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씩 옅어지는 것이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었어요. 저는 그 배신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부로 대했다고 해서 제 삶의 존엄까지 흔들릴 수는 없으니까요. 무너진 것은 결혼이지 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발로, 제 속도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시작은 충분했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현실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돌직구 인생